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KBS 이슈앤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윤석광입니다. 전시회나 공연장을 찾고 싶을 때, 문화를 눈으로, 마음으로, 귀로 호흡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로 가십니까? 올 겨울에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대형 미술관이나 전시회장보다는 우리 지역 화천에서 열리고 있는 미켈란젤로전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아시아에서도 최대 규모로 손꼽히고 있는 미켈란젤로전의 문화 전시 기획자 다빈치 코리아의 남대현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매우 바쁘신데. 아유, 정신이 없습니다. 화천 왔다 갔다 하느냐고요. 그러시죠. 네. 새벽부터 많이 바쁘셨습니다. 현재 지금 성황리에 행사가 열리고 있죠? 분위기 어떻습니까? 오픈하고 나서 지금 굉장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의외로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주셔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1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2월 14일까지 계속이 되는데 하루에 지금 얼마나 다녀가고 지금 일평균 700명 정도의 관람객이 관람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하루에 몇 명 정도 관람을 하고 있나요? 지금 하루에 많게는 주말에 한 1000명 정도 들어가고요. 주중에는 보통 한 400~500명 정도 이렇게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2월 14일까지 계속 이 전시회가 열리면 몇 명 정도 누적 관람객 수가 기록이 될까요? 저희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예상 관람객은 한 10만 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물리적인 시간을 봤을 때는 한 8만 명은 입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만 명. 그러면 1000명 이상이 들어와도 뭐 관람에는 무리는 없습니까? 저희 전시장 규모가 지금 300평 정도고요. 전시 작품이 134점입니다. 그 서울 전시 때보다 많은 관람객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동선폭을 보통 2m 50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3m 30으로 동선폭을 좀 넓혀놨습니다. 전시 공간이 굉장히 넓고 쾌적한 편입니다. 높고 넓고 공간감도 매우 크고 그렇군요. 보통 큰 전시회라고 하면 서울을 비롯해서 대도시를 우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기획했던 로마 문명전도 용산의 전쟁기념관에서 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화천을 택하셨어요. 어떻게 화천에서 이 큰 행사를 열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네,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서울 전시를 주로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모니터를 많이 하게 돼요. 관람객이 어떤 분이 오고 가셨는지 또 어떤 분들의 취향을 가지고 어떤 전시를 찾았는지 이렇게 데이터를 저희가 3년 데이터를 가져보니까 서울 지역에서도 일부 한 5% 정도가 지속되는 전시를 이렇게 보고 계셔요. 결국은 제가 다른 테마의 전시를 하더라도 그 5% 안에 계시는 분이 결국은 전시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좀 회의를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가 전시를 하는 목적은 많은 분들이 다양한 계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화천군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현장에다가 저희가 특별 전시돔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보는 분들만 보게 되면은 특정 계층의 향유물에 그칠 텐데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화천 산천어 축제의 경우에도 단순히 즐기고 먹는 축제가 아니라고 하는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화천 군수님께서 이 고품격 문화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화천군에 유치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제가 크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군요. 만약에 군수님이라든가 화천군의 지원이 없었다면은 제 뜻이 아마 화천군에 이렇게 펼쳐지는 못했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화천 군수님과 저의 뜻에 부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쉽게 미켈란젤로전을 감상하고 계십니다. 자, 히보리 아시아에서는 또 호주 지역에서 본다면 이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호주 그리고 또 대만에서도 이 특별 전시회가 진행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패키지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습니다만 처음으로 호주 멜버른에서 전시를 하게 되고요. 대만에서는 대만 타이페이하고 카오슝에서 아주 성황리에 전시를 마무리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한국 전시가 이제 지금 진행 중이고요. 향후에 이제 싱가포르 전시와 미국 전시가 지금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다른 곳에서도 유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남 대표님 어떻습니까? 저는 서울에 있으면서 많은 전시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전시는 서울 전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동료 기획자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전시 스폰서 업체에서도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번만큼은 제가 전시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존의 전시 형태를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고집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방향을 돌려봤습니다. 그럼 강원도 화천전의 그 가치는 더욱더 높게 되겠다고 볼 수 있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용기가 필요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모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사업적으로 본다면 흔히 이야기하는 리스크가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른바 미친 사람 소리까지 들으셨다고요? 네네. 그간의 전시는 저희가 어떤 스폰서를 많이 받아서 아니면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서 전시를 진행한 적이 없고, 저희 사저를 털고 또 지인들의 후원을 통해서 이 전시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자, 무엇보다도 이태리 그 문화부 쪽에 있는 많은 인사들이 다른 나라에 임대하는 라이선스 비보다 저한테 상당히 저렴한 비용의 임대료를 책정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강원도가 고향이기 때문에 특별한 애정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또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국내 최초로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흔치 않은 그런 전시회인데요. 자, 사진을 좀 보면서 전시장의 뭐 상황이나 또 규모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저희가 1월 4일에 미켈란젤로 전을 화천 산천어 축제 현장 특별 전시돔에서 저희가 오픈하는 장면이네요. 이탈리아의 이솔리스티라고 하는 성악가들이 축하 공연을 해주게 됐고요. 전시 작품 중에는 또 저렇게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진품 까라라 대리석 작품도 있습니다. 조각의 전 과정을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만져볼 수 있게 되고요. 론다니의 피에타라고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유작이네요. 미켈란젤로가 처음으로 육체적인 감동을 받았었던 토르소 작품입니다. 자, 빈사의 노예 율리우스 2세 교황의 영묘를 장식했었던 작품이었었습니다만 현재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죠. 다비드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서 두 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만 저희는 두 상을 똑같이 또 이렇게 갖다 놔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마련을 했고요. 미켈란젤로가 작업을 했었던 간단한 작업 도구들입니다. 미켈란젤로라든가 당시에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작업을 했었던 공방을 한번 재현해 봤고요. 시스틴 성당의 천정화, 천지창조라든가 벽화 최후의 심판을 재현한 프레스코 작품이 있는 회화방도 있고요. 직접 저렇게 조소라든가 또 이렇게 정물화를 그리는 장치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간단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하느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생명을 불어넣기 직전에 그런 손가락을 막 닿으려고 하는 모습이죠. 요거는 미켈란젤로 작품은 아닙니다만 당시에 미켈란젤로와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경쟁 작품이죠. 모두 134점의 작품을 직접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4점 작품 모두 이태리에서 직접 공수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이탈리아의 그 문화부하고 원래는 그 작품이 다 박물관 내부에 있거나 외부에 있거나 조상으로 있다든가 건축물로 있다 보니까 현장에 가지 않고서는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이태리 피렌체의 까사 부오나로티라고 미켈란젤로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원본 주형을 떠서 세계 각국의 학술적인 이유라든가 또 교육적인 이유로 해서 순회 전시 패키지를 만들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작품들은 원본 주형을 뜬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카피본입니다만 이런 패키지로 만들어져서 세계 순회를 하게 되는 것은 지금 처음입니다. 주형을 떠서 이 작품을 이탈리아에서 직접 만든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러면 판화의 경우에도 초판에 가까울수록 가치가 높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온 작품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온 것은 저희가 5번째 에디션 중에 첫 번째 에디션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는 5번째 에디션이 있고요. 저희 가져온 것 중에는 80년 된 에디션도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에디션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고 참 흔치 않은 그런 전시회임에도 불구하고 입장료금을 많이 낮추셨어요. 입장료를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번에 전시를 하면서 아까 리스크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이 전시회에 투자된 비용만 저희가 산출이 된다면은 입장료를 최대한 낮춰보자라고 하는 전략으로 가게 됐습니다. 서울전시의 전시 입장료 비용을 적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올 기회를 잃을까봐 산천어 축제 현장 수준에 맞춰서 입장료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전시회를 세계에 순회하고 있는 이탈리아 바티칸 박물관과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이 두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티칸 박물관은 로마 교황청이 있는 곳이면서 세계 카톨릭의 총본산이죠. 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1506년부터 지어졌었던 이 성 베드로 성당이 오늘날의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미켈란젤로가 바로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도움 건축 공사 총 감독을 맡기도 했었고요. 교황을 선출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는 이 시스틴 성당에 천정화와 최후의 심판을 약 4년 6개월 동안 또 최후의 심판 같은 경우는 약 한 3년여 동안 네. 홀로 이렇게 작업을 했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자, 14, 15, 16세기의 그 이탈리아 공간에서 뭐 문화적인 어떤 혁신 운동이 일어난 것이 르네상스인데 그렇습니다. 참 많은 별들이 그때 뜨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켈란젤로 작품 전시회를 이렇게 열게 된 많은 뭐 작가 가운데 네. 특별하게 열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이탈리아하고 피렌체는 우리가 르네상스의 꽃을 피웠던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시 자체가 피렌체라고 하는 뜻이 네. 플로렌스, 플라워라고 하는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 저는 이 도시를 상당히 재밌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네. 카라바초라든가 라파엘로, 보티첼리, 물론 빼놓을 수 없는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동시에 한 시대에 이곳에서 모여서 활동했고 그 사람들이 주류가 돼서 네. 메디치 가문의 호응을 받아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문주의 운동, 문예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됐고요. 특히나 그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는 신성이라고 불려집니다. 네. 지금 거론하는 많은 작가들이 다 천재로 불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미켈란젤로는 신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극찬을 하고 있죠. 네. 뭐 르네상스, 뭐 재탄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재탄생과 혁신혁명은 뭐 펜 끝이나 붓 끝에서 먼저 생긴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회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학 작품 속에서 출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그러면 그 당시 어떤 예술가였습니까? 미켈란젤로는 어렸을 때부터 그 외모 콤플렉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다툼 끝에 네. 코뼈가 이렇게 눌러 앉아지면서 평생을 찌그러진 얼굴 때문에 외모 콤플렉스로 살게 되고요. 자신은 못생겼지만은 아름다운 남자 조각을 만드는데 평생을 바치고 홀로 살았던 사람이죠. 평생 죽는 날까지 끌과 망치를 놓지 않았던 사람이었었고 독선적이고 타협성이 없었습니다만 굉장히 돌을 바라보는 그런 눈은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미켈란젤로의 일생을 단면으로 말한다면은 네. 미켈란젤로가 한 말을 인용할 수가 있는데요. 조각을 하려면은 돌의 표면을 보지 말고 돌의 내면을 보면 된다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작품도 여러분께서 보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 다른 대리석을 조각을 할 때 바위 덩어리 속에 갇혀 있는 형태를 단지 해방시켰을 뿐이다. 네. 네. 미켈란젤로 전에 작은 소책자 안에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 바위 안에 그 형태가 담겨 있다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렇습니다. 작가들의 경우에는 그런 느낌을 이해하시나 봅니다. 저도 미켈란젤로처럼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기 위해서 조각도를 찾았었던 그 까라라라고 하는 대리석 채석장을 몇 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대리석을 방금 캐는 대리석을 제가 이렇게 손을 대봤을 때는 네. 어떤 미켈란젤로의 혼이 진동을 손끝을 통해서 진동이 느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자, 134개 작품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각품을 만져볼 수도 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 가면은 촉수 금지, 네. 또는 이렇게 줄이 있거나 하는데 만져봐도 되는군요. 또 다른 감이 있겠습니다. 그 원본 주형을 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가게 되면은 저희가 멀리서 관람을 하게 되거나 사진 촬영을 못한다든가 접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원본 주형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선을 최대한 가까이 했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만져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장에 가족 단위로 많은 분들이 가게 되는데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자, 회화뿐만 아니라 조각상, 건축 관련 작품들도 있고 대형 작품들도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시회장을 구성하는 것도 정말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 전시장 구성은 일단
공간 기획부터 네. 세트 디자인이라든가 나중에 컬러 컨설팅이라든가 라이팅 컨설팅까지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저희가 한 가지 더 추가한 것이 섹터별로 르네상스 음악을 깔아놨어요. 네. 그래서 조각상을 볼 때는 다른 음악을 네. 또 회화 작품을 볼 때는 또 르네상스의 다른 음악을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오감을 모두 이렇게 동원해서 느낄 수 있는 전시로 만들었습니다. 네. 전시의 권리를 확보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이 있었던 것은 뭐 이탈리아에서 뭐 기자로도 뭐 활동을 했었던 그런 경력이 큰 도움이 됐겠죠.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탈리아 현지에서 취재 활동을 하면서 네. 주로 이제 문화부 쪽이라든가 문화 관련 취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박물관, 자연스럽게 미술관, 박물관 네. 관장들하고 친하게 되고요. 네. 아직까지도 그런 교류를 통해서 미켈란젤로전이라든가 그간에 했었던 다른 전시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착 취재를 위해서 뭐 일반인들은 가보지 못하는 그런 공간에도 많이 들어가 보셨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콜로세움 밑에는 실제로 그 지하 수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현장은 네로 황제 시대 때 도무스 아우레어라고 하는 황궁 앞에 연못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물이 좀 있어요. 네. 그런 곳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고요. 네. 바티칸 박물관 안에서도 일반 관람객이 가지 못하는 그 서전, 그 도서관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어서 많은 그 지식을 얻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전시 회장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자세히 네네.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전시장 입구부터는 저희가 미켈란젤로의 생애를 미켈란젤로의 자화상이라든가 또 제자들이 만들었었던 흉상이라든가 또 다른 제자 라파엘로 같은 사람이 그렸었던 초상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미켈란젤로의 그 자화상과 초상화를 통해서 보는 생애 편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럼 작품들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가운데 다비드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바로 맞추셨습니다. 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도 바로 시뇨리아 광장에 다비드상이 서 있습니다. 젊은 그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돌팔매로 때려 눕히기 전에 그 모습인데요. 저 작품은 이제 꽃의 성모 마리아 성당 옆에 방치되어 있던 대리석을 가지고 조각했던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까라바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캐냈을 때 연질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조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공기와 접촉하면서 6개월 이상 지나게 되면 경화가 되게 돼요. 자, 저 돌은 아주 40년 나지 않은 돌로 일일이 짜서 만든 27살의 대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지만 아주 자꾸 그렇게 보게 되는데 사실 나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만 하더라도 중세 시대에는 옷으로 가리고 뭐 모자로 가리고 이렇게 가렸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또한 큰 변혁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미켈란젤로 조각과 회화의 특징입니다. 천지창조라든가 여러 조각 작품에서도 등장인물을 다 나신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기 이전에 그런 모습을 추구한 미켈란젤로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것이 5m가 넘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이탈리아에서부터 여기까지 옮깁니까 이것을? 이거는 이제 주형 작품으로서 세 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패키지로 조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작품이죠. 네. 저 작품만 컨테이너 하나로 이렇게 실어서 오게 됐고요. 통관할 당시에서도 이것이 이제 원본 주형이라는 걸 증명하는 증명 서류로 저희가 제출하게 됐고요. 원본을 가져오게 되면 상당한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보험료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형 작품이다라고 하는 또 서류를 저희가 첨부하느냐고 통관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얼굴 부분은 특별히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고요? 네, 미켈란젤로가 조각했었던 다비드의 얼굴을 저희가 특별하게 별도로 띄워놓은 것은요. 고대 그리스나 중세 시대 때 많은 조각가들이 두상을 조각을 했습니다만 눈을 조각할 때 다 눈을 그냥 오늘날의 모습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미켈란젤로는 동공을 팠습니다. 그렇군요.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빛을 받게 되면 그림자가 굉장히 깊게 지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동공이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기 위해서 미켈란젤로가 착안한 방법이죠. 미켈란젤로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 조각 방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자기 발견을 통해서 창의적인 조각 방법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후로는 많은 작가들이 또 동공을 파는 것이 하나의 그 트렌드처럼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큰 변화의 어떤 동기를 던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눈여겨볼 만한 작품이 바로 피에타가 아닐까 싶은데요.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안고 슬퍼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피에타 작품 가운데도 바로 이 작품이 최고로 불린다면서요.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작품은 이제 성 베드로 대성당 우측편에 있는 그 피에타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24살 때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밀라노 추기경에 무덤을 장식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다가 네. 많은 관람객들이 이것은 밀라노 사람이 조각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소문이 돌게 되자 어린 미켈란젤로가 밤에 성 베드로 대성당에 몰래 들어가서 네. 동정녀 마리아의 옷깃에다가 네. 피렌체 사람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조각을 했다라고 남긴 서명을 남긴 첫 번째 작품이기도 하죠. 네. 파천에서도 그 서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각성 외에도 벽화들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천지 창조와 최후의 심판도 감상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와 최후의 심판을 전체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스틴 성당의 천정화의 일부,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벽화의 일부를 프레스코 재현 작가인 안토니오 데 비토의 작품으로 저희가 만나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프레스코화라고 하는 작품이 어떻게 그려졌는가가 또 영상으로 저희가 자료가 마련이 돼 있고요. 네. 프레스코화 작품은 한 번에 이렇게 동양화를 그리듯이 한 획으로 그린 것이 아니고 석고 반죽 위에 석고가 마르기 전에 중세의 안료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네. 그 석고가 굳으면서 표면에 묻어있는 물감이 석고 내부로 깊숙이 빨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석고가 완전히 굳고 물감이 말랐을 때는 비바람에 시달리거나 사람에 의해서 일부 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물감이 깊게 먹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림이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색안료가 벽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떨어져 나가거나 그렇게 해서 훼손될 가능성이 적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최후의 심판 자료도 함께 좀 보실까요? 네. 자, 최후의 심판은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여기서도 역시 미켈란젤로가 후대에 미친 그 하나의 그 기법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젊은 예수 그리스도 상입니다. 네. 중세 때는 그 많은 그 화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었어요. 뭐 수염이 있거나 눈은 파랗게 그리고 머리는 곱슬머리로 그리고 몸은 또 갸름하게 여자의 몸처럼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미켈란젤로는 저렇게 젊고 수염이 없고 또 몸은 육체미 선수 대회에 나오는 선수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혹 이단교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미켈란젤로가 저렇게 젊고 튼튼하고 지혜롭고 용감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상으로 예수를 그리게 된 것은 바로 그 당시에는 교황청이 축첩을 두고 그랬던 시절이었었죠. 그 부패한 교황청에 대한 강력한 그 심판의 의지를 요구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종교와 사상의 시대에서 뭐 인간과 개성의 시대로 이렇게 옮아왔다고 하는데 저 그림을 보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고 저 작품 앞에서 한동안 머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상하고 맞은편에 천지 창조의 일부인 해와 달을 창조하는 하느님의 모습을 이렇게 마주 대해놨어요. 네. 역시 그 하느님의 모습도 이전에 미켈란젤로 이전에는 하느님을 그릴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네. 하느님을 그린다는 것은 먹구름 속에서 나오는 한 줄기 빛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영화 속에서 하나의 음성이나 천둥 소리를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만 미켈란젤로는 인간을 창조하고 해와 달을 창조하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하느님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형상화했다라고 해서 또 많은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죠. 그곳에서 느끼는 감동은 뭐 종교에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느끼는 그렇습니다. 공통의 감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많은 작품 가운데 또 남 대표님은 어떤 작품을 더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미켈란젤로가 16살 때 처음으로 조각을 했었던 켄타우로스 전투라고 하는 지금 나오고 있는 부조 작품입니다. 공방에서 처음부터 그 조각하기 위한 끌과 망치를 주는 것은 아니고 많은 그 청소라든가 안료를 만드는 작업이라든가 돌을 옮기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저 돌을 받았었던 미켈란젤로의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저 돌을 조각하고 싶었고 얼마나 어떤 작품을 만들려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켈란젤로는 다빈치와 마찬가지로 양손잡이였었어요. 당시에는 중세 때는 만치노라 그래가지고 왼손잡이를 좀 폄하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저 부조를 좌우측에서 양손을 자유롭게 이용해서 조각을 함으로써 어느 면에서 봐도 이 전투 장면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장면이고요. 훗날 89세에 죽기 전에도 론다니의 피에타를 마지막 조각을 하면서
쓰러져서 유언을 남기는 과정에서도 네. 아, 내가 가장 애착을 가졌던 작품은 바로 처음 조각했었던 켄타우로스 전투다. 이제서야 예술에 대해서 조금 알만하니까 네.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구나라고 또 말을 남기기도 했었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애착을 가졌던 작품입니다. 네. 네, 이런 작품들을 우리가 화천에서 가까이 볼 수 있다고 하니 참 좋은 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미켈란젤로전을 수도권이 아닌 강원도 화천에서 기획할 수 있었던 그 용기, 그것은 바로 또 지난 18년 동안의 그 시간을 바로 이탈리아에서 보냈던 그 시간과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이 아주 큰 그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1979년에 네. 월간 사랑과산 유럽 특파원으로 파견이 됨으로써 예. 알프스 인근의 많은 그 유적이라든가 문화유산을 취재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와는 다른 문화재 보존 방식이라든가 문화재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러움과 질투를 동시에 느끼게 됐어요. 그랬다가 2000년 대희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알프스를 둘러싸고 있는 슬로베니아라든가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스위스로 이렇게 알프스 산맥을 통해서 1200km의 대장정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대장정 중에 제가 불의의 사고로 빙하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서 경추를 다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볼자노라고 하는 병원에 약 2달간 입원을 해 있을 때 많은 책을 보면서 새로운 인생에 대한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한국에 이런 그 문화를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문화기획자, 전시기획자로서의 또 한 번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럼 이탈리아에서 남 대표님은 어떻게 지내셨을까? 저희가 또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보시면서 또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거는 이제 성당 건축 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성당이라든가 주교들의 빌라를 촬영하러 다니던 시절이고요. 요거는 이탈리아의 피노키오 장인 공방에서 저희가 촬영을 한 사진 같네요. 피노키오 파크를 위해서 계속 지금도 접촉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오전이나 오후나 취재가 끝나고 자유 시간에는 또 역시 취재 연속으로서 유적지 속에서 생활을 많이 보내곤 했습니다. 이거는 재작년에 그 로마 문명전 당시에 저희 전시장 내부에서 기자분들과 찍었던 사진 같습니다. 자, 저렇게 자유롭게 원본 유화 앞에서 학습을 하는 아이들 보고 참 부러웠어요. 우리 강원도의 어린이들에게도 저런 기회를 한번 주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유명한 산악인 한스 카메론다하고 취재 인터뷰 끝나고 기념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참 오래된 사진이네요. 저희 아들 녀석하고 몽블랑을 매년 갔습니다. 샤머니를 늘 여름에 찾아서 암벽 등반도 하고 또 저 산책도 하고 그랬던 사진이네요. 영월에 있는 그 수직동굴을 처음 탐사했을 때 그 사진입니다. 시루동굴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수직동굴이었었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 사진을 보았는데 참 좋은 직업을 갖고 계셨고 지금도 좋은 직업을 갖고 계십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자, 이탈리아에 있는 동안의 그 많은 시간들 그런 경험들이 문화예술적인 자극도 됐고 그리고 경험으로 잘 녹아서 영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 이탈리아 생활의 영감을 안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로마를 비롯해서 르네상스의 도시 피렌체는 아직도 가끔 가서 제가 어떤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꼭 방문해서 하루 이틀 이렇게 머물다 오고 그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귀국하자마자 문화전시 기획자로 바로 활동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귀국을 하게 된 동기는 사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전을 한국에 좀 해보자라고 하는 의뢰를 이탈리아 측에서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전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문화기획자로서의 첫 데뷔를 하게 된 셈입니다. 이탈리아에 관련된 전시를 뭐 대한민국에서도 하지만 우리의 작품을 또 가지고 나가신 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계시는 소나무 화가로 유명하죠. 우한 최영식 선생님의 작품을 가지고 로마 국립동양예술박물관에서 46일간 제가 기획 전시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화기획자로 일을 하시지만 또 시와 또 소설을 쓰기도 하셨는데 남 대표님께 그 춘천이라고 하는 무대는 어떤 의미일까요?
춘천의 무대는 제가 이 무대 위에서 연극 배우로 또 시인으로서 소설가로서 마음껏 영향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졌던 정말 아름다운 무대가 바로 춘천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해외 생활을 많이 하면서 네. 한시도 춘천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자, 문화예술적인 어떤 그 토양이 있는 네. 그 저력 있는 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다빈치 코리아의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대형 전시 기획도 많이 해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겠습니까? 2009년에는 저희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전을 네. 국립과천과학관에서 6개월간 오픈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 저희가 2010년에 네. 아시아로서는 최초로 상설 박물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과학박물관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12년에는 로마 문명전을 저희가 네. 개최하게 됐고요. 2014년인 지금 미켈란젤로전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마 문명전도 뭐 전국적으로 관심이 대단했지요. 네, 관심이 아주 많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네. 그때는 얼마나 다녀갔습니까? 그때는 많이는 가지 않고요. 네. 2달 정도 전시를 했는데 5만 명 정도 입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제주도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 과학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또한 서울에 안 만드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를 후원해줬던 분이 계십니다. 네. 모그룹 이제 회장님께서 제주도가 앞으로 그 아시아의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 네. 제주도에서 어떤 나라를 가도 네.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나라가 많다. 네. 앞으로 아시아의 중심은 제주도다. 그래서 서울보다는 역시 제주도가 낫지 않겠냐고 네. 의견을 주셨고, 그렇군요. 그분도 서울 문화 중심보다는 네. 이 서울 문화를 좀 지역으로 분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네.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서 네. 의견이 서로 이렇게 맞았습니다. 다빈치 코리아 새해 첫 행사는 바로 강원도 화천에서 하고 있는데 화천군의 적극적인 이해와 또 후원은 물론이고 이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뜻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위한 문화 기획이 아직은 좀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미켈란젤로전을 통해서 강원도의 네. 첫 전시를 올해 열게 됐는데요. 심적으로 부담도 많이 있고 어떻게 이 강원도 분들 문화예술인과 접목을 해가고 제가 또 녹아 들어갈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조직적인 문제는 계속 조직적인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이고 네. 또 행정적인 문제는 또 행정적인 문제를 계속 그 나름대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의 진정성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녹아 들어가지 못한다면 문화도 아니고 진정도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자, 조만간 춘천에서 아주 의미 있는 전시회를 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남 대표님, 이것은 어떤 소식입니까? 아직 뭐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3년 전부터 진행해왔던 프로젝트입니다만 춘천에다가 르네상스 빌리지를 만드는 것이 저희 꿈이고 네. 지금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르네상스 빌리지에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과학박물관, 네. 그다음에 갈릴레이 과학관, 그다음에 지금 전시하고 있는 미켈란젤로 미술관, 네. 그다음에 피노키오 마을 이런 것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자, 남대현의 꿈 참 크고 또 이 멀리까지 미쳐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보다 더 특별한 꿈을 꾸고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되고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자, 어떤 꿈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르네상스 빌리지 얘기를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획은 제가 평생 사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르네상스 빌리지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하나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서 존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남대현 대표님, 우리가 예전을 이렇게 뒤돌아 본다면 문화예술에 대해서 뭐 향유한다거나 체험하는 것에 참 인색해 왔었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분야가 확실해졌고요. 고부가가치 산업의 어떤 대상으로도 지금 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에게 문화예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전을 저희가 처음 기획할 때는 네. 뭐 5만 명이 오고 10만 명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 한 명이라도 제 전시를 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꿈을 갖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이 전시는 성공을 한다. 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미켈란젤로 전을 하면서도 같은 마음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미켈란젤로 같은 천재적인 조각가 혹은 건축가, 화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이 전시는 저는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미켈란젤로의 이 말 한마디가 생각납니다. 조각하는 일은 참 쉬운 일이다. 표면을 보지 않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된다. 이 말 한마디가 평생의 어떤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문화라는 것은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또 이 전시의 또 의미이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것이 또한 르네상스의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르네상스의 새로운 바람이 강원도 화천에서부터 대한민국에 불어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앞으로의 꿈 또 장기적인 계획까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이탈리아 문화예술계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비롯한 많은 문화예술을 강원도에 펼쳐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가져왔었고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어떤 그 인프라가 다른 여타의 도시보다도 굉장히 풍만한 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 춘천에다가 21세기의 르네상스의 메카를 만드는 것이 제 꿈이고요. 저는 이 르네상스 메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초석을 놓는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의 새로운 기운 계속해서 많이 불러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비치 코리아의 남대현 대표와 이수연 사람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